근데 이제 양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진화하고 하지만 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그 정당, 그러니까 후보자 영역, 또 하나는 이제 유권자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와 이제 국민들이 있는 건데, 자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러면 그 이런 특히 코로나19로 더 촉진된 측면도 있고, 그랬을 때 정치권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름들의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를 좀 뭐 짚어주시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권 전반 네. 느끼고 있다. 위기로. 위기로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된다.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체감 정도가 낮다. 일부에서는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 때까지는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도. 근데 그게 사실은 순식간에 아마 이렇게 매몰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네. 정치권에는 전반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아마 또 다른 논쟁거리로 갈게요. 이게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강화될수록 대의제 기재들이나 대의제 역할은 축소될 텐데, 이게 이제 상보적인 거냐 아니면 대립적인 것이냐의 부분에서 아마 논란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정당이 이제 자기 존립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조언을 한다 할지 뭐 민주당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민주당이 내년 9월에 그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80만 정도 되는 권리당원, 뭐 온라인 투표라든가 이런 소통, 온라인 당원들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거나 또는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관측이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요건 좀 상대적으로 개혁 진보적인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더 익숙한 분야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 결국은 그런 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방식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변화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제 물론 우리 선거제도 자체가 일정 단위를 단위로 한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한 어떤 그 조직 선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의 그러니까 조직 아닌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급격하게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우리 엄 사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보수 정당 문제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를테면 이제 온라인 투표, 온라인 참여,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주로 이제 온라인 투표, 온라인 참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세계 최초라고 막 해요. 어쨌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변화는 보다 근본적인 데서 좀 찾아봐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론 형성과 유통이 그 온라인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조중동이나 종편이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을 그렇게 까도 지지율에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 그것은 여론 형성이 온라인에서 되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데 유통이 이거에 대한 그 이 확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여론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저는 이제 보수 정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래 현실 인식이 낮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진짜 여론이 어디 있는지를 그 조중동이나 종편에서 찾지 말고 온라인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는 방식을 모른다. 그러니까 닥치고 공격, 합공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나마 민주당은 그런 면 상당히 앞서 있죠. 온라인의 여론을 캐치하고 그거를 정당 운영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앞서 있는데. 뭐 그 국민경선, 국민참여 경선도 사실 이쪽 이른바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먼저 하긴 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보수 정당을 보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연관해서 그 저희가 이제 박중희 기자가 그 기획 기사로 이제 계속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를 해서 한국정치학회, 정당학회가 그
심층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거 후조사. 네. 선거 후조사, 그러니까 선거 전에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선거 후에 이 부분들에 이제 변별을 했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우리 유권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등등의 SNS 채널을 통해서 정치 정보를 많이 획득을 했고 거기서 효능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지적을 엄 소장께서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특기할 만하게 보는 거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거의 그래요. 추세가 여기가 더 비교 우위에 있어 더 많아.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60대가 30몇 프로 정도 올라가서 그죠? 그렇고 70대도 한 16%인가 정도 되는데 추세는 여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뭐 지역 갈등도 있고 또 연령별로 보면 노령층은 그래도 이제 현재 보수 정당, 현재 제1야당 쪽 지지 성향이 더 강한데 이쪽도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러면 정치 참여를 할 때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예를 들면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도 포로가 되지 않고 또 주권자로서 올바르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문제의식, 어떤 뭐 이런 조언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한 이제 신뢰를 조사를 한 걸 보면 그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네. 그게 이 시기를 또 비교해 보면 지금하고 네. 그러면 2017년 초나 네. 2018년 초, 2017년 말이나 이제 18년 초 정도를 보면 지금하고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면 지금은 검찰을 이념적으로 따지면 어느 층이 가장 신뢰할 것 같으세요? 이념 성향으로 따지면 보수층 그죠? 하고 20대 뭐 이렇게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2017년 말, 2018년 초로 가면 거꾸로 돼 있어요. 아마 3040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검찰을 더 신뢰하는 예. 보수 성향의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의 진보 성향이 검찰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2018년 조사인데 그 편향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예. 그래서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인식이나 태도나 성향 자체, 의견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한 한 3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낮은 순위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검찰 신뢰도가 가장 낮단 말이에요. 검찰에 대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가장 극명한 사례고 성향에 따른 인식의 차이나 평가의 그 태도가.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조사 자료는 그런 성향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수용 정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다는 얘기죠, 별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지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진영에 따라서 상관없이 똑같이 쏠리죠. 편하게 해석하는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차원에서만 판단하는 셈이 됐으니까. 일종의 확증 편향.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게 아주 심각하게 심각할 수준까지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좀 그 여지가 별로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조금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위험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짜 뉴스와 정치 팬덤의 만남은 일종의 광기로 이렇게 광기가 될 수가 있죠. 광기로 이제 표출되고 팬덤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일종의 뭐 태극기 부대처럼 이제 양상을 띠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이런 현상은 필요하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나쁜 광기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화문 차벽 문제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위헌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기본권 이런 측면, 뭐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권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해서 차단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진보든 보수든. 뭐 팩트 체크라든지 팩트 체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 포털 그 양대 포털을 장악력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포지티브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가치의 충돌이고 가치에 혼재된 상황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아까도 몇 개 이제 표출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광화문 그 차벽과 관련한 논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또 강경화 장관의 남편의 미국 행에 대한 이것도 사실 그게 그 진보 보수의 이거를 넘나드는 문제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유와 그 책임과 개인과 집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논쟁이 되지 않았던 가치들이 이제 불뚝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난 상당히 그게 여론의 반향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이상한 시점에 아주 적절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의 생각의 지평을 많이 넓혀줬을 거다. 이제 광화문 차벽의 문제는 좀 이념적인 성향과 좀 정치적인 성격이 들어가지만 이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또 다른 그 계기일 거고 저는 그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제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들을 한다든가 마스크를 안 착용하는 것에 대한 시위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 동양적인 가치나 이 아시아적 입장에서 보면 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문화와 역사 배경이 다른 데 따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박 교수님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건 변화의 폭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서구에서만큼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았던 거거든. 아무리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유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혼란스러운 또는 격동의 시기를 별로 겪지 않았어요. 그게 확 건너뛰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경화 장관 남편 사례를 통해서 아주 불쑥 그게 이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사람들도 오히려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전혀 다른 얘기가 됐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됐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문제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코로나19가 이 앞서 우리 제가 말씀드린 그 대량 개인화의 측면인 거죠. 이게 그런 가치의 문제를 저변에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가치를 확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그 바뀔 것인지. 여기 이제 주목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자아가 이제 더 그 존중되고 또 개성이 표출되고 뭐 이런 흐름은 이제 결국 인류의 이제 발달 속에 있는 건데 이게 사회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가 이제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자 이제 그 짚어주신 대로 가짜 뉴스가 이제 흉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순기능 측면도 있고 역기능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이제 지혜를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확증 편향의 문제도 아까 얘기하셨고, 근데 이게 그 일반론으로 뭐 국민들의 민주 시민 교육, 시민사회 교육 뭐 이런 거라든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국민들에게 바람직하게 정치적 자주성도 표출하면서 또 지금의 어떤 이런 난맥상, 그러니까 그 허위 정보에 포로가 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저는 뭐 교수님야말로 전문가시겠지만 저는 원론 쪽 현장에 대장 그렇지 말씀 현장 대중 전문가. 저는 원론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전문인데. 다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각급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는 이제 교과서까지 등장을 해서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하던 그런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정교하게 교과서가 제작이 돼서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미 10대, 20대 전반으로 가면 충분히 온라인에서 동영상으로 스스로 스스로 그러니까 정치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개인의 전면적인 등장은 20대 전반, 뭐 10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20대 전반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소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봐도 이 20대 전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유보층이 한 30% 정도 될 정도로 물론 이제 이 유보층을 한 번 더 그러니까 걸르면 뭐 문 대통령 지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개인들이 전면에 등장을 해 있고 또 그런 이제 온라인 환경이 구축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 30대, 40대 이상만 해도 이 기득권 어른들한테 오염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으로. 그래서 저는 네. 탈진영, 탈이념의 전면적인 세대 개인의 등장이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다. 앞으로 이미 네. 등장을 했어요, 사실. 네.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사회의 그 주류로 편입을 하면 저는 굳이 걱정하지 그 않아요. 단계를 테이크업한다. 그렇죠. 새로운 집행이 열릴 거다. 네, 저는 낙관적으로. 아마 쓰나미처럼 확 쓸려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인식 못하면 그 저류에 있는 그 물 밑에 그 낡은 행태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급격한 변화가 단시간 내에 그냥 확 진행될 가능성이 우리는 훨씬 높다는 정신 휘발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가 되고 제가 사실은 올해까지가 이제 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젊은 전문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데 이 민주자가 붙는 걸 갖고도 논란이 계속되어 왔어요. 이게 이제 좌표 찍기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또 일부 지자체 그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조례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서울시가 가장 이제 앞서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또 이념적인 또는 진영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종의 그 성향에 따른 이 좌충우돌이 이제 계속 되고 그게 뭐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되어 왔고 그래서 그 독일의 무슨 이제 그 독일 원칙에 그 보이테스파흐인가 무슨 뭐 그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치 이후에 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합의한 원칙이 있는데 진영에 따라 진영을 불문하고 상당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그 있어 왔는데 사실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또 다른 측면인데 제 주장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형화하려 하는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정형화할 수 없는 걸 자꾸 정형화하려 그러니까 성향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목적이 다른데 어떤 정책 의도, 그 이제 권력적 이해관계,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건데 그게 숨겨지나 어떤 식으로 숨겨질 수 없는 거를 자꾸 숨기려 하니까 복잡해지잖아요, 이 얘기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 소장님은 알아서 찾아가는 거다라는 거고 저는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는 기구나 단체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시장에서 판단할 건데 사람들이 판단할 건데. 그거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갈 건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찾아가잖아요. 확증 편향이라고까지 가는 건데 문제는 약간의 개방성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잖아요. 이게 그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시민사회도 이미 진영으로 양극화된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국가하고 시민 사이에 끼어서 자율적인 결사체로서 어떤 그 비권력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편이 갈려져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동원해내는 동원자 역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한쪽은 태극기부대인 거고, 그죠? 한쪽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뭐 이런 대결로 결국 중간이 이제 다 이제 흡수된 거죠. 거의 없어진 거. 이게 이제 확증 편향과 더불어서 상당히 우리 민주주의나 우리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뭐 개방성, 그러니까 유연성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진보와 보수를 좀 이념적으로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다음에 뭐 민주주의의 주역인 우리 국민, 그러니까 시민, 그러니까 촛불항쟁 시민 뭐 이런 유권자들이
역할을 할 거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또 전제로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진단은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